시장은 또 한 번 고비를 벗어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고 이제는 1800선이 좀 부담스러운 지수가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연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소비자 심리지수 두 달째 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3을 기록해 10월에 비해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5달째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환율 닷새째 상승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닷새째 상승하면서 116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통신업종 선전입니다. 통신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배당 메리트와 약세장에서의 방어주 성격이 가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3인의 전략은 환율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닷새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유로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 쪽으로 지금 돈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유로화 약세 보이고 원화도 약세 보이는 뭐 이런 그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만 놓고 보면은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최근에 환율 상황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환율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펀더멘탈의 영향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 뭐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 나오지만 그건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꼭 그렇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 경쟁력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어엿하게 가격보다는 품질이라든가요, 제품에 대한 어떤 선도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가격 갖고 싸우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주류로 있는 주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요. 그보다는 환율 움직임은 여전히 수급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뭐 연일을 팔고 있는 데는 여기에는 환율이 5일째 상승하는 것, 이거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환율의 안정, 즉 원화가 좀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강세 쪽, 즉 원화 강세 쪽으로 가야지만 결국 외국인의 추세적인 어떤 순유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은 환율에는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여하튼 지금 시장은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역할, 질서 안정판 역할을 하는데 충실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문제는 키는 외국인 8건 4건 간에 키는 투신이 갖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좀 사니까 그 지수가 외국에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강보합 정도 끝났지만 어저께는 투신이 같이 손잡고 가니까 뭐 하염없이 많이 하염없이 빠졌고요. 오늘은 어엿하게 시장이 아침에 약했지만 그나마 지금 또 강보합 정도 플러스 10포인트 가까이 오는 것은 투신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겠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들 언덕은 지금 투신밖에 없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데요. 사실 9월 달에 환율 뭐 쫙 올라가면서 1,200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논리가 수출 관련주 주목해라 이런 뭐 논리들이 나왔는데 좀 무리한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 원화를 환율을 조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수출이 좋아진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전, 10년 전이고요. 정말 노동력 갖고 인건비를 갖고 싸울 때의 그 당시에 수출 경쟁력 얘기고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고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팔리는데 환율 때문에 수출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죠. 누가 합니까? 기업체는 분명히 하죠. 기업체는 분명히 그게 좋으니까. 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거세진다는 것이 시장에선 악재라고 봅니다. 네, 환율 상승, 무엇보다도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특히 이제 외국인 매매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신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통신주 단연 돋보이는데요. 뭐 배당 관련주, 뭐 LTE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방어주다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사실 시장이 좀 꺾이면은 통신주는 좀 상승하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통신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배당 관련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KT가 방통위로부터 2세대 통신 서비스 종료가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LG U+하고 SK텔레콤은 먼저 LTE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KT가 뒤늦게나마 LTE 서비스 어떤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데 이 통신 서비스도 참 변천사가 많죠. 변천사가 많은데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96년도까지 한 20년 동안 1세대죠. 아날로그에서. 그리고 2006년까지는 2세대죠. CDMA. 이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세대 쓰고는 있는데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쓰고는 있어요. 이 WCDMA인데 이번에 조금 통신업계 쪽에서는 약간 조금 현면적인 부분일 수가 있겠죠. 11년 10월 달부터 LG U+와 SK텔레콤이 LTE로 진출을 했는데 KT가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기에 좀 진출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겠고요. 이 스마트폰의 혁명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통신업종도 그런데 가장 유용한 지표가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 얼마만큼의 좀 수익이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스마트폰이 작년부터 급성장하면서 개인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채팅, 카톡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시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 게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게임, 금융 쪽인데 결국에 이쪽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35 데이터에서 40%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는데 요거 하나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피처폰은 예전 폰이고 최근에 언급하는 스마트폰인데 이 ARPU 부분이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피처폰 대비해서 각각 1.8배 이상, 특히 LG U+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통신사에서 수익성이 좀 증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단 한 가지 통신업종에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광고 매출입니다. 통신업종이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광고에 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 영업이익이 조금 다소 축소는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본다면 LG U+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요. SK텔레콤과 LG U+가 9월 달부터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 4세대 통신 서비스 개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나마 좀 가장 수급이 좋은 건 LG U+고요. 기간 지분이 연중 최고치 한 850억 정도 유입이 됐고요. 내년 실적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EPS 주당 한 300원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좀 배 이상,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좀 배 이상 정도로 PER 밴드가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수익성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LG U+가 통신업종 내에서는 그나마 좀 탑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통신업종 탑픽으로 일단 LG U+를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독일 국채 발행 실패입니다. 독일의 국채 발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국채, 사실 어찌 보면은 독일이 국채를 발행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안전자산으로 봤었는데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 이제 더불어 나오는 상황이 지금 유로존 은행들 신용 경색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유로존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 빼고는 거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은 지금 미국 국채 쪽으로 다시 집중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또 급등하는 이런 양상까지 좀 벌어지고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최근에 지금 유로존 상황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전이되는 양상이랄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국채 발행 미달이 됐죠. 한 39억 유로, 목표치가 60억 유로였는데 이거는 할인율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채를 이렇게 입찰을 하고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뉴스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좀 안 좋은 뉴스에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부채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매력적에서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려감은 그런 거죠. 이탈리아가 일단은 국채 금리가 7%대로 올라오면서 조금 어떤 디폴트 그런 우려감, 구제금 위기감에서 저는 포르투갈 쪽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프랑스에 갑자기 또 집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가 좀 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ECB 쪽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런 PIGS 국가들로 하여금 국채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늘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유로본드 발행을 하자.
이게 좀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맵을 좀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독일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 뭐 여러 그 나라별 회담이 있지만 그 회담 자체가 회담을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대치는 아직 조금 있어 봐야 되겠고요. 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 유로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지 좀 유로파 리스크는 좀 진전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펀드 발행의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일단 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미국 관련해 오늘 뭐 그 독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이제 뭐 그 긴급 회동을 하는데 아마 주요 주제는 유로펀드 발행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다음 주에 EU 정상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기다리는 그 회담들이 막 줄줄이 좀 있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유럽 상황은 발생하면은 일단은 뭐 급한 불은 끄고 가고 막 이런 양상이었는데 좀 그런 양상이 다시 나타날 그 소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김현봉 연구원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그거 좀 잠깐 비운해서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지금 그 유로 사태의 해결의 본질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독일의 통큰 정치력을 보여달라는 것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독일의 돈을 중심으로 서서 17개 유로존 사용국가에 앞장서서 돈을 마구 풀어갖고 결국은 뭐 힘든 나라들 채권 사주고 은행 증자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결국 ECB라든가요. 유럽 안전기금 그거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했던 양적 완화 이런 걸 뭐 과감하게 하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독일은 정말 짜증나는 거죠. 결국 자기네가 돈 다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결국 물론 뭐 프랑스 내고 다 되겠지만 자기네가 앞장서서 하라는 거니까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정말 그것이 뭐 가능한지 안 하는지 얘가 모르겠고요. 문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니까요. 유럽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내년 되면 회복 기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왜 우리나라 비롯해서 환율이 이렇게 약해지냐면 실상 우리나라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인도 같은 데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훨씬 더 잘 가깝게 지내지만은요. 인도는 영국의 어떤 식민지였고 뭐 워낙 인도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가서 살기 때문에 이 인도가 유럽에서 영향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거죠. 인도 경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힘들어지면 인도는 경제 완전히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루피아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루피아는 지금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루피아가 약해지는 건데요. 뭐 사상 최저 수준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요 이번 달에 제가 어저께까지 계산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5%, 6% 정도 주가 떨어졌는데요. 인도 주시장 이번 달에만 11%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럽의 지금 경제 위기가요, 이머징 국가까지도 넓혀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경제에 좀 위기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모든 주가 하락의 본질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PMI가 어저께 생각보다 저조하게 HSBC에서 예비조사 결과 발표한 거 이 시간 언저리 얘기가 나온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중국의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인데요. 20%가 타격을 받으니까 중국도 지금 그런 것들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유럽에서의 진앙이 이런 것이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이 없다선 치더라도요. 유럽의 그런 문제. 다만 우리나라도 이 한유 FTA 하면서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도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이 외국인의 매도 압력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사태의 본질입니다. 뭐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금융위기가 실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그 상황을 지금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뭐 양적 완화나 유로 본드 발행에 대해서 일단 뭐 반대 입장은 계속 거듭 밝히고 있는데 지금 독일 국채 발행에서 드러났듯이 독일까지도 지금 상황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입장 변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기관 하락 방어입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 당연히 국내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반면에 오늘은 뭐 방어를 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거의 1800선 뭐 언저리까지 지금 그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지만 어쨌든 장세 방향성이 국내 기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워낙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금 주식을 사도 되나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지금도 지켜봐야 되는 국면인가요? 아니면 주식을 좀 사도 되는 국면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실은 어제는 조금 중요한 자리였었죠. 1800포인트 언저리를 이탈을 하면서 뭐 다들 보시겠지만 하단부에 뭐 이평선 자체가 없죠. 그래서 1800포인트 언저리에 대해서 좀 중요성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달에 10월 월봉상 허리 구간이 한 1797포인트입니다. 뭐 대충 1800 언저리고, 그 다음에 커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BR 1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폭을 오늘 좀 반등을 하는데, 그래서 1797, 그러니까 뭐 1800포인트 언저리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 그래서 하방 경유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논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이라든지 위안화 조기 개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은 또 좀 수그러 들고 있거든요. 수그러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가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일부에서는 7%대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죠. 오히려 조금 향후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싼 게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하여튼 뭐 독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매수를 한다면 그 예전에도 뭐 IT 자동차는 집중으로 좀 한정되게 보고 코스닥에서는 좀 부품주 쪽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좀 조정입니다. 10월 달엔 반등을 했지만 그러면 이번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군들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상위 랭크를 보게 되면요. 일단 KTNG가 눈에 띄죠. KTNG, LG생활건강, 오리온, NHN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경기 방어주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일단 스탠스를 유지하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계속 사죠. 그러니까 좀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은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롱으로 본다면 역시나 자동차 업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기관 누적 순매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기관에서 뭘 샀냐?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종목별 모멘텀 되는 종목군으로 일단 플레이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사고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9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안전되고, 확실하고, 수치가 계산이 되는. 예, 그래서 지금 기간의 일단 모습을 보면은 조금 삼성전자에 압축이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메이저들이 이렇게 사기 때문에 우리도 컨닝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른 뭐 납폭가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사는 그런 종목은 솔직히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자금을 좀 크게 좀 가져갈 거는 역시나 IT 자동차 대표주들로 좀 국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스닥 종목군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이 좋은데,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좀 제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샀나 봤더니만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역시나 스마트 기기 확산이 수혜가 되는 AM OLED라든지 터치스크린, 뭐 FPCB,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거든요. 과거 현대중공업과 태웅의 여러분들 그 상승률을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15배 갔을 때 태웅이 25배를 갔습니다. 그건 뭐죠?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는데 11월 29일 날에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노트가 전 세계에 아마 출시가 됩니다. 국내에서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는데 또 한 번 LTE 또 버전이기 때문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이라면 역시나 뭐 다음 주도 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스마트 기기 확산이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비중은 많이 들어가진 못하시지만 조금 뭐 단기 하루에 뭐 급등을 하면 짧게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뭐 1800선 언저리, 1800선 언저리, 그러니까 뭐 1800대 안착이 일단 뭐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은 자동차를 사고 있고, 뭐 국내 기관은 거의 뭐 삼성전자를 뭐 올인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안 살 수 없는 분위기 같고요. 뭐 특별히 그 코스닥 쪽에서는 국내 기관 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수급 쪽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지표가 개인 소비가 뭐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쇼핑 시즌입니다. 근데 그 쇼핑 시즌 앞두고 일단 지표는 나쁘게 나왔는데, 여전히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이학용 의원께서는 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주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될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내일,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내일 휴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투자하는 미국인, 어떤 투자가들도 좀 매매가 좀 내일 좀 위축될 수 있죠. 좀 매매가 감소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일은 한국 사람 위주로의 좀 매매 움직임도 가능할 것이라는 단기적인 시각도 좀 참고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쇼핑 시즌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딱 1년 전에도 제가 좀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예상은 좋았었는데요. 실제로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그런 작년과 달리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낳아서 아무리 유럽이 좀 어렵더라도 미국의 소비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고요. 시장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계속 잇따라서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확실히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서 좀 공격적으로 시장 긍정적인 사람들과 아니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이 아주 명확히 갈릴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1800보다는 1770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은요. 일단 제 기준을 보면 1770 이탈하면 물량을 10%포인트 정도 더 줄이자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잘 종목을 잘 선정하거나 더 쉽게 얘기하면 종목을 잘 찍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현혹되기도 쉬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종목 선택보다는요. 시장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 만약 그래도 없다 그러면 뭘 사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오늘 김영모 연구원께서 하시던데 그 표로 보여주셨는데요. 자동차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다음은 삼성전자를 사시는 거 아주 기본 수량을 갖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통신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신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나올 때도 좋다고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엄청 좋겠다 그랬을 때 AT&T라든가 US 스프린트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갑을 관계에서 통신주가 갑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스마트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요. 통신주는 철저하게 시장 대비 졌는데요. 지금 LTE 때문에 또 좋아진다는 논리는 저는 그렇게 좀 설득력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며칠 갈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미 KT나 SK텔레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논조는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을 내 주식을 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낙폭과대주는 매매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국 전 세계에서 낙폭과대주의 최대의 주식이 최고의 관심주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지금 5.13달러로 주가 또 떨어졌습니다. 불과 3달 전에 딕 보브웨비를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이를 외쳤는데요. 주가는 그 다음에 40%가 떨어졌습니다. 낙폭과대주의 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전히 자동차 IT 좀 말씀해 주셨고요. 뭐 쇼핑 시즌 말고는 지금 뭐 모멘텀이 없는데 아무튼 뭐 쇼핑 시즌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